기업들이 복지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무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게 아주 광범위한 니즈라는 거죠. 회사 복지에서 파이낸셜 플래닝이라 그래서 상담과 플래닝을 해주는 재무자문 서비스를 보강해줬으면 좋겠다가 93%나 돼요.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기업 복지 3개 중에서 재무복지가 제일 높은 비율로 선택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직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다. 그 얘기 하시던데, 어찌됐든 지금 그게 현실이잖아요. 한국은 보험이 69%,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이에요. 한국. 보시는 것처럼 라이프 플래닝 관련된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하고 한국이 금융 쪽은 한 10년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금융 쪽에서는 거의 뭐 30년은 아니지만 가까이 일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자신 있게 말한다면 한국은 금융이 좀 아무리 생각해도 발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직도 한국은 수요자 시장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세상은 소수의 수요도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온라인 구매를 하러 들어가도 요즘은 버티컬이 대세죠.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인 성향이라 그래가지고 무시당하지 않아요. 과거 같지 않습니다. 무조건.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핸드폰 살 때도 마찬가지, 많이 갖춘 데 들어가서 사긴 사지만은 제안을 받으면 받는 대로 그냥 해야만 했었죠. 근데 이제 요즘은 수요자 중심이라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금방 생기잖아요. 근데 금융은 반대입니다. 금융은 아직도 공급자 위주.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 시장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수요자들에게 쉬운 커뮤니케이션 사용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요즘도 증권사 은행에 가시면은 거기에 있는 설명서를 쉽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 이름도 MMF 뭐 이렇게 딱 해도 아마 그게 뭔지 잘 모르실 거고, 요즘 지나간 한두 달 사이에 채권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채권 거의 살 수가 없어요. 예. 내놓지도 않을 뿐더러 가서 채권 사려면 정말 단위가 큰 사람들한테나 개인이면 아주 고액 자산가 아니면은 기관 위주의 채권 거래가 이루어져. 아직도 아마 증권사 중에서 모바일로 채권 거래 안 되는 데가 허다분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돈 되는 것만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아직도 싫어? 그럼 오지 마.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란 건 어떤 거냐면 경쟁이 일단 심하겠죠. 서비스의 경쟁이. 당연히. 그리고 아주 대중화된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것도만 모아놓은 데들이 있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공급자 위주다 보니까 뭘 해도 설명 자세히 안 해줍니다. 친절하게 안 해줘요.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어떤 분은 연금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연금에서 펀드를 들었는데 그 펀드만 환매를 해서 연금 해지하면은 세금 토해내는 일이 생겨요. 소득공제 받은 사람들은. 그 쉬운 게 아니죠. 근데 해지를 원한 게 아닌데 해지를 시켜버린 거죠. 방문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정하느냐고 본사에 오전 오후 전화해가지고 결국 그분이 화를 엄청나게 내고 그러셨었는데, 아직도 이 콜센터에서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도 왜 장사 잘하고 사느냐? 아직도 갑이기 때문이죠. 아직도 고객이 을이죠.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자기가 배워서 해야지 뭐 그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감독원의 관행이랄까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사모펀드 문제가 터졌죠. 그런데 문제가 터진 거를 해결하는 거는 좋은데 해결 방법이 뭐냐면 이제부터 이런 거 하지 마. 아니, 금융이란 게 어떤 필요해서 생긴 거인데 그 중에서 사기꾼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를 뭐 폰지 사기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게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산업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감독기관들도 보면은 게으르면 그렇게 행동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증권사에서 만났던 감독원 사람이 되게 제가 존경스러웠는데, 어떠냐면 감독원에서 감사 나온 사람이었는데, 감사하면서 자기가 너무나 감사를 나왔지만 자기들이 증권사 사정을 너무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서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감사합니까? 땡큐 감사가 아니라 이제 그 제대로 법적으로 하느냐 이런 거를 증권사는 당연히 감사를 철저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더 무식하고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 때문에 그분이 곧 그만두고 유학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선진국에서 금융을 배워갖고 와서 차라리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아주 제가 놀랐는데요. 아직도 그 사람 말한 상태입니다.
모르니까 무조건 하지 마. 그 말도 안 돼. 시작도 하지 마. 뭐 이런 식 금융이 발전을 할 리가 있나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은 많이 떨어집니다. 한국이 뛰어난 것도 굉장히 많지만 금융은 아직도 그냥 기관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개인이 힘을 많이 얻어야 될 겁니다. 라이프 플래닝 얘기하다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실제로 이런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는 미국은 굉장히 발달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엔 아직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주제를 그렇게 정했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60년대생이 온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거 잠깐 같이 보시고 얘기를 나누시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발전하는 한국의 새 모습을 극구 찬양했으며 60년대생 우리들 세대는 경제 발전은 사실은 이제 좀 기여를 많이 했다는. 경기가 좋았잖아요. 대학은 체류탄으로 쌓여있는 그 시대에 민주화라든가 정의감이 넘쳐가지고 그것도 또 동접 해가지고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귀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귀대 맞으리 향기로운 꽃길로 IMF 리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에 국내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60년대생도 이제 노인이 될 텐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충격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 수다를 깔아놓은 내 마음 사뿐히 밟으며 고도 성장의 주역이자 민주화를 이뤄낸 핵심적 세대. 1960년대에 태어난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다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초고령 사회. 1960년대생들이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한 겁니다. 무려 약 860만 명. 가장 많은 머릿수를 차지하는 1960년대생. 대한민국은 이 유례없는 대규모 은퇴 집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겪게 될 미래, 60년대생 앞에 펼쳐진 신노년의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벌써 3년째 오늘도 거래처를 찾아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60평생의 성적표가 지금과 같을 줄은. 84년 12월에 입사했는데 만 32년 삼성에서는 30대 때 일본 지점장 할 때는 정말 너무 겁없이 일을 했고요. 집 돌볼 새도 없이 꼭두새벽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게 일이었는데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회사에 들어가 해외 주재원으로 세계를 누볐습니다. 돌이켜보면 생애 가장 아름답고도 찬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년 돼가지고 딱 10년 전에 상해 법인장으로 나갔을 때가 이제 되돌아보면 저도 큰 꿈을 갖고 나갔고 이제 중국 대륙에서 좀 비즈니스 할 경험을 얻었고 앞으로 장래적으로도 좀 롱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그 꿈은 2016년 때이른 퇴직과 함께 덧없이 사라졌습니다. 제품이 어디 겁니까? 일본 겁니다. 아,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좀 오래 주재해가지고 관심이 좀 있는데 상해도 있고 저 오사카 상해 주재를 해가지고 네네. 왕년의 영광을 되낼 때마다 직장을 떠나야만 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 자체를 축소를 하고 인원을 대대적으로 감축을 사업 구조 개혁을 하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고 근데 저는
나갈 이유는 없었어요. 명단에도 없었고. 그렇지만 주변 분위기가 명단 통보받고 떠밀려 나가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제가 농담 진반 내가 나가면 2명 후배는 건질 수 있니? 내가 나갈게 그러면. 호기롭게 사표를 던지고 나왔지만 현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개로 중소기업의 중국 책임자로 스카우트 됐을 때만 해도 그 약속이 지켜질 줄 알고 삼성같이 대기업같이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답답할 때는 그래도 그냥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퇴직 후 이어진 공백.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기업 출신이라는 이점도 빛이 바래고 2020년을 끝으로 더 이상 불러주는 곳 하나 없습니다. 이벤트 찾아서 꼭 딱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걸 좀 열심히 좀 다니려고 그렇게 합니다. 적어오신 건 뭐 적어오신 거예요? 이제 좀 관심 있고 그 관련될 것 같은 회사들 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저도 뭐 공부 좀 겸해가지고 좀 하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어가지고 잠깐 들렸습니다. 예. 손바닥만한 종이에 간절한 마음을 우겨 넣는 김태선 씨. 네, 그 개인 명함인데요. 그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있어 보이게 프랑스식 어감으로 모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코퍼레이션이라고 했고요. 여기 뒤에는 제가 뜬금없는 사람 아니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 직장들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주로 했었던 분야, 지역 이런 걸 좀 하고 혹시라도 뭐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예전에 근무했었던 뭐 예전 명함이니까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전 뜬금없는 놈은 아니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그 모두가 뭐든지 다 예. 그런 자세로 임한다 이런 취지로 장명을 제가 했습니다. 어딘가에 나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두 펼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희망 고문의 시효도 끝나갑니다. 머지않아 큰 결단이 필요하단 걸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꾸 좀 위축된다 그럴까요? 염치 없는 무책임한 아빠라고 할지 모르지만 올해까지는 좀 한 번 더 노력을 해볼 거고 하는 와중에 그 플랜 B도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요새 보니까 공공자금으로 그 냉방기라든지 뭐 가구 조립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언제까지 제 꿈만 쫓아서 가족들한테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요. 그래도 고전에 좀 제 희망대로 바라는 일이 풀리기를 좀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61만 7천 원. 그러나 노인 한 명이 특별한 질병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최소 124만 원, 2배에 달합니다. 은퇴 전 소득의 약 40%를 보장해 주겠다던 약속 또한 실제로는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매달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 연금을 꾸준히 부어야 평생 자기가 번 소득의 평균의 40%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 대체율은 더 낮죠. 오래 가입할수록 좋아요. 근데 오래 가입할 수 있으려면 오래 직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바로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많이 보고 오히려 주변부에 있는 분들은 고용도 불안정하고 또 소득도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가입을 못해요. 그러면 국민연금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공적연금 제도로 노후를 평등하게 제공하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너스를 더 주는 게 되니까 젊었을 때 불평등의 격차가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노후에 더 커지는 이것도 또 역설적인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떠셨습니까? 뒤에 이제 혹시 되시면 보시면요, 한 5분 정도의 케이스가, 다양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분만이 아니라.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말은 좀 맞다 싶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처음으로 부양의 혜택은 못 느끼지만 자식에 대해서는 부담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세대, 860만이라고 말했지만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도 하고, 지금 60년대생들이 가진 독특한 특성, 대부분 다 지금 어느 한 집 건너 한 집 다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런가 하면 자식들 대학을 졸업하고도 뭐 여기도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밤낮으로 일하시는데요, 대학원생 학비 대고 계시거든요. 걔는 더 공부할 거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냥 다 그 어느 집이나 요즘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재무적인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렇게 60년대생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직장인들, 젊은 MZ들조차도 이렇게 재무적 스트레스 많은가 봅니다. 지금 보시면 다양한 재무적 스트레스, 특별히 이제 조금 젊은 층들은 내 집 마련, 그리고 양육 비용, 지금 나온 은퇴 노후 대비,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변화돼 가니까 이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재무적인 스트레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트레스들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은 직장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재무 상황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72%, 그 다음에 주당 생산성송 시리즈 11시간, 주당 비용 4조 원. 이게 이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뭐 숫자만 되게 큰데, 이게 이제 조사된 겁니다. 이제 브라이트 플랜이라는 데서 조사한 웰리스 바로미터 서베이라 그런 조사된 내용인 걸 보면, 근데 저도 많이 느껴져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스트레스죠. 왜냐면은 제가 아는 분들도 지금은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전혀 상관없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투자하지 않고는 공백을 메울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많이 듣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만 드는 것조차도 재무적인 스트레스죠. 근데 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지 복지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뭐 그 학원비, 뭐 내지는 뭐 여행비,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복리후생에서 이 재무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게 아주 광범위한 니즈라는 거죠. 그래서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회사 복지에서 파이낸셜 플래닝이라 그래서 재무적인 어떤 상담과 플래닝을 해주는 재무자문 서비스를 보강해줬으면 좋겠다가 93%나 돼요. 미국이죠, 미국. 이게 보시면은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조사했고, 스테이트 오브 인플로이 파이낸셜 헬스 앤드 웰스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매거진은 아닌 것 같고 리포트 같은 데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93%. 그 다음에 재무 상태나 계획에 대해서 매우 자신 있다고 한 게 28%니까 나머지는 매우 잘 모르겠다 이겠죠. 그 다음에 그 88%가 재무의 도움을 회사에서 받기 원한다. 고용주 근로주 모두 포함해서. 그래서 투자에 관련된 어떤 설명, 그 다음에 투자 교육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투자 전문가와 액세스 연결되고 싶다가 84%. 88%는 방법을 찾고 싶다. 투자 방법. 두 번째는 투자 교육을 받고 싶다. 세 번째는 그 투자 전문가와 상담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기업 복지 3개 중에서 재무 복지가 제일 높은 비율로 선택되고 있다는 거를 요즘 조사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 향상과 직원 유지율 향상과 채용 강화, 결근율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회사들에서는 이 파이낸셜 서비스를 많이 도입돼 있다. 그래서 파이낸셜 플래닝 서비스가 현재는 미국 사례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복지로서 아주 자리를 잡고 있다. 보시면은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자산관리 조언을 받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특히 보시면 여기 밀레니얼, 그 다음에 젠지, 그러니까 MG라고 말하는 젊은 층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60년대생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직장인들에게는 재무적인 어떤 교육이나 파이낸셜 플래닝이라 그래서 재무 어떤 계획을 세워보는 것들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 출처로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뽑았다.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재무 교육의 소스로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29% 제일 높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어떤 어드바이저들하고 연결돼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게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파이낸셜 웰빙 서비스나 그 다음에 어떤 파이낸셜 플래닝 서비스는 이 한다는 회사들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골드만 지나간 이제 미국에서 이 비즈니스 하고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나간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아주 핫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은 뭐 보시면 딜러이트라든지 세일즈포스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다 이런 파이낸셜 플래닝 서비스를 회사의 복지 서비스로 당연하게 갖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한국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은퇴에 관련된 교육을 해주는 포스코가 유명한데, 그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이 파이낸셜 서비스를 플래닝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10년 평균 수익률이 2.7이나 2.5인데 호주는 7.7이에요. 미국은 8.6인데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나 봤더니, 호주는 이 퇴직연금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부분들이 아주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퇴직연금 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두 번째는 자문 투자 대행을 하는 게 57%나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은 10년 평균이 2%대이지만 이 선진국들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은 파이낸셜 서비스,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회사 내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그냥 퇴직연금에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하지만 한국은 어때요?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돼 있어서 삼성증권이나 뭐 NH증권이나 이런 증권사들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퇴직연금을 도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전체로 하면 2번인가 그런데 그 교육조차 잘 하질 않아요. 일본은 그래서 퇴직연금 교육만 아웃소싱하는 회사가 있을 정도인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법적으로 지면으로 대신해도 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런 대기업에서도 그 노조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다. 그 얘기 하시던데, 어찌됐든 지금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유가 뭐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아직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보험이 69%예요. 연금저축이 160조인데 그 연금의 70%가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은 당연히 어때요? 공시율로 하는 거죠. 보험 공시율로. 금리형이 84%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평균 수익률이 지금까지는 저금리였으니까요. 안 나오죠.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이에요. 한국은 퇴직연금 300조인데 그 중에서 그 원리금 보장형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80% 넘네요. 그죠? 80%는 넘는 것 같아요. 나머지 DB, DC, IRP 정도가 운영인데 이렇게 뭐 몇 프로씩 안 돼. 요 정도가 투자형이고요. 13.6%네요. 86.4%는 원리금 보장형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60년대생 얘기가 나올 때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재원으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이나 일반 연금조차도 사실 우리가 제대로 활용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 금융후진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빨리빨리 나라가 도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개인들이 찾아서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말씀드렸죠. 그 라이프 플래닝 서비스는 뭐냐면은 개인의 전체적인 재무상을 돌아봐서 현금 흐름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집 사는데 몇 년 뒤에 들어갈 돈, 아이들 교육 자금 얼마, 은퇴 자금 얼마, 뭐 이런 거, 그거에 관련된 그런 텍스 세금을 줄이는 방법, 자녀 양육 계획, 이런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플래닝 해보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나누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엑셀 시트처럼 캐시플로우를 다 짜보고 그거에 대해서 산출을 해보는 과정, 그러면서 계획적인 소비, 그 다음에 계획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1대1로 재무상담, 신혼부부 상담, 노후 상담 뭐 이런 것들, 대출 상담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안에는 그 파이낸셜 플래닝이 뭐냐 보면 목적 자금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돼서 계획을 세워보는, 그 다음에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지만은 정기적으로,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20년 더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TV에서 조금 전에 제가 봤던 보여드렸던 다큐멘터리처럼, 제가 다큐멘터리 보는 거를 그때도 좀 좋아했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 기억에는 프랑스였던 걸로 기억나요. 직장으로 찾아온 파이낸셜 어드바이저하고 상담하는 모습을,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송에서 보여줬어요.
30분 정도 얘기를 나누는 신혼부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부 집에 찾아가는 것도 나오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모니터링이에요. 자주 만날 수도 없죠. 나도 바쁘고 그 사람도 바빠요. 근데 아마 거기서는 껴린지 1년 만에 한번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만나가지고 바쁘니까 직장으로 찾아가 주거나 그 다음에 저녁 때 집으로 방문해줘요. 부부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맞벌이 부부니까. 그 기억이 지금도 제가 생생해요. 저런 건 정말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저도 이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링 한 6개월이든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주고 맞춰줘야죠. 다시 좀 더 정정해줘야죠. 그런 작업들 하는 거. 그 다음에 IPS라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거를 아주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못하도록. 저희도 그래서 리밸런싱 같은 거를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반영했냐면은 주도 업종 변경이라 그래가지고 2, 3년마다 한 번씩 리밸런싱 하죠.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인공지능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공급망 재편에 의해서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신재생, 그 다음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도 업종이 변경되거나 뚜렷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쪽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좋았던 것들이 반 이상 됐기 때문에 전체를 바꾸진 않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장이 올라오면서 3월 달부터는 4월, 5월, 6월 달에는 리밸런싱을 차례차례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식으로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주요한 업종 변경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퇴직 준비 과정이라는 게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삼성 디스플레이에다 퇴직 준비 과정 진행해가지고 아마 이제 노조에다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다 자문사들이 합니다. 저희 같은 자문사들.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서는 RIA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시면 찰스 수왑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재무 교육이나 재무 상담이나 그 다음에 퇴직 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죠. 저희도 인모스트도 그런 면에서는 이런 과정 다 운영합니다. 이미 여러 회사들과 풀먼 같은 데들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DC로 전환하지만 2년 전부터 계열사별로 이런 과정들을 진행해 왔고요.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계속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재무 상담하기 위해서 저희도 30명 정도의 전문 인력을 갖고 있죠. 이분들은 자격증.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CFP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소개드리겠지만은 아예 재무 상담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CFP 자격증도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재무적인 분야에서 일했던 경력과 이런 것들 통해서 자격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인모스가 일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들어오시기 전에 50시간 정도가 있는데 일정 교육을 수료하셔야 되고 들어오셔서 몇 가지 코스를 밟으셔야 정식 저희 파트너로 되시는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재무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이제 회사에다가 최근 들어서 제안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상은 인모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자주 리밸런싱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 3년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 UBS 베스트 연금 뭐냐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제일 큰 연금 펀드입니다. 뭐 압도적으로 1등이죠. 그래서 제일 크고 제일 일반적으로 잘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큰 편차가 납니다. 연금인데 왜 이럴까라고 하면 사실상은 TDF 같은 것들 갖고 계시면 요즘 굉장히 실망스러우실 텐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그렇게 아주 몇몇 업종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은 인모스는 작년도에도 그런 업종들을 주로 투자해 오기도 했지만 작년도에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하나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와서 올해 1월, 2월, 3월에 올라왔을 때 그 안에서도 더 핵심적인 업종으로 변경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이 호주 사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기 호주에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호주에서 한국과 호주가 차이 나는 이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드바이저를 받아서 하는 데들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더 광범위하게 해외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런 그 스트레스들을 워낙 많이 갖다 보니까 자료가 나왔었죠. 지난번 때 2002년에 시작해서 2022년까지 20년간 S&P 500 내에서 투자한 경우에 20년 내내 그대로 들고 있었던 사람은 6배 반 정도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사고 팔고 해가지고 자주 하고 뭐 하지 않았어도 어찌됐든 좀 팔고 사고 기간이 있었던 데들은 이렇게 현격하게 수익률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고 작년도에 이 하락하는 장 지금 이거 다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이 지나간 것들을 다 추적을 해서 조사했는데 그냥 들고 있는 사람이 계속 3개월 전으로 사고 판 사람보다 잘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기 전에 팔고 다시 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3%밖에 안 나요. 팔았던 사람은 절대로 다시 못 사요.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온 거예요. 이 자료. 팔았던 사람은 충분히 수혜를 입지 못합니다. 결국 많이 올라가서 쫓아갈 수밖에 없고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또 다 손절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갔던 사람보다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무거나 그냥 들고 가요. 개별 종목 막 되게 손해 많이 난 거 지금도 다 들고 가고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거 말고 장기적으로 플래닝을 받아서 이것도 그때도 보여드렸죠. 그냥 계속 들고 있었을 10년 정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종목 업종을 들고 있어도 지금 SMH라 그래서 미국 반도체 ETF인데 요때도 639%인데 지금 훨씬 많이 올해 들어서 40% 올랐어요. 지금 저희 고객들 거 올라오는 걸 보면은 대략 올해만 갖고 보면은 35% 40%씩 올랐습니다. 반도체 업종 ETF인데도 그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는 그만큼 못 올랐어요. 이제부터 오르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 가져갔을 때 나쁘지 않는데 왜 계속 못 가져가느냐? 포모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가끔씩 보는 잡지입니다. 뉴스 페퍼민트라고 대시면 한번 보세요. 이 뉴스 페퍼민트는 옛날에 참 괜찮은데 요즘은 뭘로 바뀌었냐면은 뉴욕타임즈의 기사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읽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뭐 번역하고 설명해 놓은 것들인데 가끔씩 시간 나면 보는데 거기서 제가 이걸 봤어요. 모든 부분에서 포모는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뉴욕타임즈에 어떤 레스토랑 관련된 거를 하는 사람이 글을 올려서 그걸 보고 찾아갔다가 엄청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우연히 어떤 와인 농가 방문한 얘기를 하면서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은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모두에게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건 아니고 나만의 기준이 필요한 부분도 반드시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포모가 투자에서 마찬가지로 그냥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기준을 여러분이 막 따라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눠야 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일찍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 소개를 하면 제가 오늘 2개 회사를 소개할 텐데 미국에서 이런 파이낸셜 플래닝이나 그다음에 라이프 플래닝 쪽에서 일찍이 일을 시작했던 리즈 데이비슨이라는 분이고 CEO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회사 이름이 파이낸셜 웰리스입니다. 말 그대로 재무적인 건강이나 웰빙 뭐 이런 웰리스죠. 재무적으로 좋은 상태, 건강을 유지하는 거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회사 이름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개 서한에 이렇게 썼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아버지보다는 자식이 더 연봉이 높아지고 더 잘 사는 세대가 올 거라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고 실제로 한 20, 30년 전까지는 가능했었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아까 60년대생들 대부분이 경험했겠지만은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는 없을 거다. 주택과 대학 가격은 치솟았고 주택가격, 그 다음에 대학 학비, 학자금 대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택 소유는 50년 만에 최저 수준, 집을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강력한 주식 성장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체되고 다음번에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종이화폐가 된 뒤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임금을 훨씬 더 압도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실감하는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살인적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왜 우리도 이럴까요? 우리도 돈을 풀었지만 뭐 문 정권 욕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수출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를 갖고 달러 환율을 갖고 인플레이션을 수출해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강력한 주식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체되고 전통적인 연금은 대다수의 미국인에게는 이제는 과거의 일, 아까 60년대생이 온다도 그 얘기였죠. 국민연금이 생각했던 밝은 빛의 결과가 안 오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건강관리 자금을 조달하고 은퇴 둥지를 짓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자비로 지불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들의 부모보다 더 암울한 재정적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하향화되는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을 바꾸지 않는 한 만약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원 복리 후생의 하나로서 파이낸셜 플래닝 서비스를 도입해서 재정적 안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잠재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 젊은이들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재무적인 스트레스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제 RIA 그런 쪽에서 특별히 파이낸셜 플래닝을 전문으로 하는 펌을 차리겠다고 시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하는 파이낸셜 웰리스가 상태가 뭐냐 이제 요거 영어인데 한글로 바꿔놔 봤습니다.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최소화된 상태. 고금리 부채가 없이 각자 수입 범위 내에서 자기의 그 범위 내에서 생활한다. 부채가 근데 지금 사실 부채가 없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요즘 같은 이런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 엄청나게 옥죄입니다. 이 부채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비상 예비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 수입과 자산의 손실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고 장래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꾸준하게 자기가 어떤 계획과 목표를 실행하고 있다. 이게 파이낸셜 웰리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낸셜 웰리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해주는 서비스 종류는 종업원들의 파이낸셜 웰리스 상태를 측정해주고 온라인으로 재무 교육을 제공해주고 재무적 이슈에 대해서 전화 상담해주고 1대1 대면 상담해주고 집단 워크숍 온라인 화상 세미나 해준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비용의 전부를 기업주가 부담한다. 인모스도 요즘 회사들을 만나서 기업이 부담하는 전액 부담하는 이 파이낸셜 플래닝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웃으실 수도 있는데 미국은 일반적입니다. 웬만한 회사는 하는 거죠. 제가 만나본 CEO들은 의식은 충분히 동의를 하셨어요.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고 말씀하셨고 회사 형편상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는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주로 재무 코칭, 퇴직연금 관련 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플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년 5만 불을 저축했을 때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40년 차 40년 차가 됐을 때 이게 잘 안정된 웰리스가 잘 돼 있는 사람은 121만 불로 달성할 수. 이게 이제 연 8% 리턴, 연 8% 성장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를 계속 잘 수행하게 해주는 역할. 저축도 해야 되지만 저축과 투자에서 요렇게 플랜을 갖고 결국 40년 뒤에 요 정도의 결과를 내는 요런 플랜들을 같이 짜고 실행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회사입니다. 파이낸셜 라이프 플래닝이라는 일을 하는. 그래서 이 회사 또 이름이 파이낸셜 라이프 플래닝이에요. 이 사람 CEO인데 캐롤린 맥클라한.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의사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의사 하다가 파이낸셜 플래닝, 라이프 플래닝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기가 이제 자기 어드바이저를 만나게 되면서 이 일이 환자를 살리는 일과 같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에 뛰어들어가지고 회사 차리고 뭐 오래됐어요, 이 회사도.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데 피를 얼마 받느냐 뭐 이렇게 막 써 있는 이런 데 보면은 해주는 서비스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포트폴리오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짜주고 인베스트 매니지먼트 투자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고울 세팅, 모니터링 그거 뭐냐면 투자 목적, 재무적인 목표 세우고 그거 모니터링해주고 캐시플로우 플래닝 그러니까 현금 인출에 관련된 계획해주고 그 다음에 네트워스 리뷰는 전체 자기 자산에 대해서 리뷰해주고 텍스 미니마이제이션은 이제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뭐 퇴직연금을 통해서 그다음에 연금을 통해서 그다음에 일반적인 세금 줄이는 일들 그다음에 이스테이트 플래닝 부동산 관련된 거 리타이먼트 애널리시스 은퇴 설계 계획해주고 에듀케이션 플래닝 그러니까 교육 자금 관련된 교육 인슈런스 리뷰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 모기지 리뷰 모기지 관련된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who we serve 우리 고객은 누구냐 뭐 인디비주얼 개인이 되거나 그 다음에 패밀리 파트너십 기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개인들을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하는 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파이낸셜 플래닝, 리타이먼트 플래닝, 인슈런스 플래닝 뭐 이거 다 아시겠지만은 뭐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안 됐지만은 대부분 아시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재무 설계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 뭐 401k는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 관련된 리타이먼트 관련된 제도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상담,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뭐 이런 거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도 다양한 상담한다 이런 거죠.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미국의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제 제가 한국이 아까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FP 산업이 RIA라고 말하는 이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1940년도에 투자 자문업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액트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고요. 거기에 이제 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 투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자를 투자 자문업자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이거를 40년도에 이렇게 생겨났고 그래서 투자 자문업자로 활동하려면 시리즈 6호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주 정부에 등록하면 됩니다. 그거는 거래 그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데 투자 자문업자를 RIA라고 부르는 RIA는 리지스터 등록돼 있는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를 부르는 거죠. 우리 저처럼 이렇게 투자 자문업자를 저도 이제 한국의 금융감독원에다가 저희가 신청해가지고 실사 받고 심사 받아서 등록했죠. 그리고 허락받은 라이센스를 갖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RIA라고 부릅니다. 리지스터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약자죠. RIA는 어떤 일을 하냐?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문 보수를 취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상담하는 일을 한다. 1970년대 베이비 부모들이 경제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특별히 1974년에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 에리사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DC 퇴직연금이 활발하게 초점이 되면서 이 어드바이저들의 시장이 확대된 걸로 나옵니다. 이때 이미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1973년도에 공식적인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얼마 된 건가요? 50년 된 거죠. 우리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한국은 CFP가 나온 것 2010년인가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을 드린 김에 저희 같은 해외 이런 자문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RIA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RIA는 그 어느 정도 되냐면 미국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21년도 12월 현재 87만 명입니다. 이렇게 저희처럼 자문업을 하고 있는 어드바이저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셨죠? 뭐 한국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죠. 물론 땅덩이도 크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산업이 거기는 발달돼 있습니다. 해외 RIA들이 하는 일이 뭐냐 보면은 재무설계, 밥투자, 그 다음에 투자 일임, 연금 컨설팅, 증권 가치 평가 저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종목 같은 거 하고 세미나 워크샵 같은 거. 그래서 재무 설계나 전문가 선정, 연금 컨설팅이 주요 업무다. 그래서 보시면 many advisor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일이 42%가 파이낸셜 플래닝, 재무 설계라는 거죠. 재무적인 라이프 플래닝이라고 설명드린 재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 이런 일들을 주로 한다. 그다음에 펜션 컨설팅, 연금에 대한 상담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이 RIA들이 관리하는 자산은 상상 초월합니다. RIA 개수는 2016년 기준으로도 10,000개,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11,000 정도 되는데 관리 자산은 2020년 기준으로 110조 달러, 13경원이에요. 뭐 단위로 아마 짐작이 안 되실 겁니다. 엄청난 돈을 RIA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특별히 RIA는 고객 수가 3,640만 명인데 이들이 대부분이 퇴직연금 플랜 고객으로 추정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의 연평균 수익률이 8%, 9% 나오는 이유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문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도 그래서 대부분의 퇴직연금 플랜 고객이 RIA의 고객인 것 같다. RIA의 고객은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저희처럼 이제 저희도 지금 집합투자기구는 뭐냐면은 운용사예요. 운영사가 저희와 같이 일하는 그런 데들 거기에 자문을 저희가 해왔거든요. 그다음에 증권사와 은행에 자문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데도 있고 기관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교직원연금 뭐 이런 데하고 관련은 있지는 않은데 저희는 대신 법인 고객이 좀 많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런 서비스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지나간 5년을 저희가 실제 수익률을 냈는데 뭐 성장형이든 배당형이든 개인이든 퇴직연금이든 뭐 웬만한 인덱스보다는 훨씬 잘했습니다. 작년도에 크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요번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3월 말까지니까 3월 말까지 주로 18%, 14% 정도 냈으니까 상당히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서비스를 시간 걸려서 좀 설명드리고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굉장히
라이프 플래닝 서비스라는 거는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제한적으로 투자 결과에만 관련된 증권의 PB 서비스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PB도 했고 웨ल्스 매니지먼트 팀도 했고 그다음에 금융센터에서도 이제 일을 해왔지만은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 라이프 플래닝은 기본적으로 각 사람에게 맞는 자기만의 그런 시간 계획과 투자 계획을 세워주는 일들을 해요. 이게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라이프 플래닝, 파이낸셜 플래닝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요.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회사도 이걸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한 복지비로 이게 어떠냐면 인모스트도 지금 회사들한테 몇 개 회사와 이제 제휴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속 소개받는 회사마다 지금 그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뭐 60만 원 정도 복지비를 그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 있는 상담 어드바이저들이 3번 정도 시간이 될 때 2-3달 거쳐서 3번 정도 만나서 계획 짜고 모든 플랜을 짜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 플래닝을 해나가는 작업, 그렇게 해서 그 산출물들을 받고 그다음에 그걸 지속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셔서 여러분 회사의 인사팀에게 저희를 연결시켜 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인무스로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가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저희가 접촉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중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회사 추천을 해주셔서, 미국에서도 지금 일반적으로 상당 부분 많이 그렇게 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회사들을 만나고 저희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검증을 받아서 도입을 하도록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혹시라도 그런 서비스 받고 싶으시면 회사를 통해서 아니고 일반적으로 서비스 받고 싶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도 저희들 그 파트너들이 회사에 가서 하는 분들이 똑같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에 결을 맺으면 제가 60년대생 그 얘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좀 생각은 갖고 계시지만 이거를 현실화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여러분들과 어떤 로그인이 되도록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많이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미국 사례로 소개를 좀 드렸지만 많이 좀 공부하시고 알아보신 다음에 수혜를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채권이 제일 싸요? 지금 금리가 제일 높아요. 20년 만에 금리가 제일 높으면 20년 만에 가격이 제일 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인머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입니다. 매매 수익이란 건 뭐냐면 채권의 매력 중에서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야 될 매력이에요. 여러분이 주식이라는 걸 살 때 가격이 있는 것처럼 채권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이게 매매 수익 매력인데, 작년도 주식시장 많이 하락한 중에 최대 하락을 말하는 나스닥 지수가 작년도에 38% 떨어졌는데 미국 국채가 40% 이상 떨어졌어요. 절대적으로 가격이 내려온 건 분명히 맞다라는 거고, 채권도 그런 의미에서 매매 수익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때다.